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부모가 때론 자식을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괴물이 되었다면 더더욱 이겨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오늘은 30억 건물을 뺏어간 아들을 이것 하나로 무릎 꿇린 아버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판 고려장을 당해 쪽방촌을 전전할 뻔했던 68 김용수입니다. 저는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속아 빼앗겼던 30억짜리 건물을 이 방법으로 겨우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놈이요? 신용불량자 딱지 붙이고 저 피해 도망 다닙니다. 독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독해지셔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탐욕으로부터 남은 인생을 구출해낸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전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철공소를 운영하며 손가락이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쇠를 두드렸죠. 왼손 약지는 기계에 끼어 2마디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만큼은 이런 고생 시키면 안 돼.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절단되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잘 된다면요. 제 아들은 정말 잘 컸습니다. 서울대 공대 나와서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가 서울대를. 며느리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스카이대 출신의 똑소리 나더군요. 첫 만남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속았습니다. 완벽하게요. 3년 전 그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세금 폭탄 맞으시려고요. 민석이가 들고 온 건 생전증여 서류였습니다. 지금 하시면 세금을 5억은 아낄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하래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죠. 아버님, 요즘 시대는 달라요.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국가한테 다 뜯겨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3층 상가 건물. 시세 30억짜리 그 건물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1층 편의점, 2층 헬스장, 3층 학원. 매달 월세 550만 원이 나왔죠. 제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월세는 당연히 계속 아버지가 받으시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훨씬 묽었죠. 증여를 한 후 약 3개월 정도는 아들이 효자였습니다. 월세 550만 원 꼬박꼬박 넣어주고 명절 때도 찾아왔죠. 역시 내 아들이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었어. 그런데 4개월째부터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줘서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물 수도관 터져서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어요. 이번 달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수도관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온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건물 앞을 지나다가 1층 편의점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네, 그런데 아드님이 월세를 50만 원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서가 월세 올렸다며? 아, 그거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당연히 올려야죠. 그럼 그 돈은 나한테도 주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법적으로 제 건물이잖아요. 관리도 제가 하고 세금도 제가 내는데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괘씸한 태도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죠. 여보, 아직 괜찮아.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후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석이는 매달 주던 5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보일러 교체했어요. 건물 외벽 공사했어요. 10여 년 동안 제가 관리했던 건물입니다. 그런 공사가 필요 없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죠. 그이가 회사 그만뒀어요. 창업한대요. 그래서 건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 대출 받았어요.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내 건물을 담보로? 아버님, 법적으로는 그이 건물이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부터 월세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450만 원이거든요. 뭐?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인쇄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신 여기 괜찮은 실버타운 찾아뒀어요. 한 달에 180만 원인데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실버타운?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요양시설에서 편히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연세도 있으시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놈들은 우릴 곧 죽을 사람 취급하는구나. 쪽방촌 싸구려 양로원에 처박아 놓고 내 건물로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이로구나. 나가. 네? 당장 나가라고.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건물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 다음 날 새벽 5시 잠도 못 자고 일어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괘씸한 놈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상담료 50만 원 냈죠. 변호사한테 아들에게 증여한 건물을 되찾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미 아들에게 증여가 완료되어 법적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나 협박, 부양의무 위반 등의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아들이 월세를 생활비로 주지 않는 경우가 부양의무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변호사가 말하길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때 옛날 친구 정 사장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도 당했구만. 자네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들어봤나? 그게 뭔가? 부모가 생전에 준 재산도 나중에 상속 계산에 포함된다는 거야. 자네 부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해결될 걸세. 번개가 머리를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면? 이혼 재산 분할로 남은 재산을 부인 앞으로 넘기고 나중에 유류분까지 챙기는 거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류상 이혼합시다. 뭐라고요? 실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략이에요. 당신이 내 재산을 지켜야 해요.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무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40년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민석이한테 쓴 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대학 등록금 1억 3천만 원, 유학 비용 9천만 원, 결혼 비용 1억 8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2억 5천만 원, 합계 6억 5천만 원. 그리고 민석이가 철공소에서 일할 때 준 급여 명세서도 찾았습니다. 대학생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준 통장 내역도요. 2단계 법적 방패.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요. 이혼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제 남은 재산 주식 1억, 예금 8천만 원을 모두 아내 명의로 옮겼습니다. 3단계 내용 증명 발송. 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약속 불이행 및 부양 의무 위반으로 증여 취소를 청구함. 건물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4단계 결정타는 국세청 신고였습니다. 제 아들이 증여받은 건물로 무신고 대출을 받았고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였으며 월세 인상분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제게 말했던 거죠. 대출 받을 때 임대수익을 축소해서 신고했다고요. 2주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세무조사 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 사실을 신고한 것뿐이야. 가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족? 너희가 날 뭘로 봤는데 양로원 쳐넣으려던 놈들이. 아버지, 이제 시작이다. 각오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일 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범벅이었지요. 세무조사 추징금이 3억 2천만 원 나왔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회수한대요. 건물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늦었어. 네? 난 어제 너희를 고소했다. 사기죄, 배임죄로. 아버지, 제발요. 증여 당시에 너희는 거짓말을 했어. 월세는 계속 드린다, 명의만 바뀐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대출 받을 계획이었지.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러자 며느리가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이 사람 감옥 가면 저흰 어떻게 살라고요.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양로원 가는 건 상관없고?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물을 즉시 내 명의로 돌려놓고 대출은 너희가 갚는다. 둘째, 밀린 월세 3,300만 원을 이번 주 안에 갚는다. 셋째,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 400만 원을 생활비로 준다는 것을 공증한다. 넷째, 이 모든 조건을 지켜야 고소를 취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건물은 다시 제 명의가 됐고 밀린 돈도 받았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부양계약서도 썼죠. 아들은 지금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을 하긴 했지만 신용불량자 딱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아들을 고소하고 신고한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진 않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천만에요. 그놈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70 세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첫째, 자식을 믿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되 믿지는 마세요. 서류로 남기고 법으로 보호하세요. 둘째, 증여할 때는 반드시 부양계약서를 공증 받으세요. 월세를 준다, 생활비를 준다 이런 약속 반드시 법적 문서로 남기세요. 셋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건물이든 예금이든 최소한의 생활비는 무조건 본인 명의로 남기세요. 넷째, 이미 증여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증여 취소 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조사, 부양 의무 위반, 사기 등등 방법은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거. 독해지세요.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환상에 기대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안하게 삽니다. 아들은 매달 공증서에 작성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목숨처럼 사랑한 내 품 안의 자식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 당신의 70평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증여와 상속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